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도 지방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수요일에 5월 17일에 네네. 그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에 그 자기가 소유했던 나전칠기를 기증하는 작품들 기증식이 기증하는 있어서 곳. 예, 그 기증식에 참여하려고 목포를 갔다 왔죠. 네네. 수요일에. 근데 그 전날에 네네. 김남국 의원이 이제 이 윤리로 제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탈당도 했고 윤리 제소 당하니까 네네. 손혜원 의원도 목포 투기 문제로 네네. 탈당한 적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다 무죄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 경험이 있으니까 야 이거 뭐 송영길도 탈당하고 김남국 탈당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동지들끼리 지켜줘야지. 그래가지고 확 질렀어요. 네. 손혜원 의원이 송영길 김남국과 합쳐가지고 신당 만들겠다고. 혹시 목포에서 신당 결의하신 건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되니까 네. 그 여러 사람들이 이제 손혜원 씨가 이제 어떻게 보면 평생 모은 자기의 이제 전 재산이에요. 이 나름실기가 그걸 기증하는 걸 축하하러 가는 사람들 전체가 손혜원 신당 참여자로 이제 딱 해. 혹시 목포에 우리 김남국 의원이나 송영길 전 대표 안 오셨던가요? 김남국은 안 왔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일요일 날 나가는 거니까 토요일 날 아마 발표가 나 있다는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송영길 전 의원은 왔어요. 아하. 예. 근데 이분도 네. 기증 그 축하하러 왔다가 네네. 갑자기 들은 거예요, 난데없이. 근데 그래가지고 이분은 기증식에 안 나타났지. 나타나면은 손혜원 신당에 주적될까봐 안 나타났지. 월요일 정도에 손혜원 신당 송영길 합류할 수도 있어. 이런 기사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제가 목포 가서 확인하니까 이제 손혜원 의원이 이렇게 막 조직을 끌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이 화가 나서 지는 거야, 화가 나서. 아. 화가 나서 이 민주당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같이 똘똘 뭉쳐 싸워야지. 자꾸 자르고 이렇게 가가지고 아니 총선 1년 동안 앞두고 이제 누굴 또 칠지 모르는데 다 잘라낼 거냐. 네네. 화가 나가지고 이러면 진짜 민주당 깨버리겠다 확 지른 거고 뭐 아주 체계적으로 막 준비해서 한 지른 건 아니더라고요. 네. 송영길 대표하고 뭐 만나보셨어요? 토요일 날 하여튼 발표가 난다는 전제로 네네. 여러 사람이 같이 만났어요. 여러 사람. 안진걸, 네. 임세은 소장이 같이 만나서 음. 일단 자기의 그 결백을 다 주장을 했고 네네. 이분이 그 태블릿 책을 다 세 권 다 읽었다. 태블릿 책을 읽었대요? 네, 왜냐하면 이제 자기도 검찰한테 당하니까 네네. 이 검찰의 수법을 좀 알아야 돼서 읽었는데 네.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반성을 했다. 지령 논리에 빠져가지고 똑같은 윤석열 한동훈이 수사한 건데 상대 쪽이 당하는 거를 간과하다가 네. 자기가 당해보니까 뭐 멀쩡하게 있는데 그냥 검찰발로 막 질러대잖아요. 막 똑같잖아 네, 수법이 네, 이재명 네. 대표 때나 네. 그 상대 측에서는 반박하지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이제 제 책에 나와 있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깨달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여러 명이 다 논의해서 지금까지 윤석열 한동훈이 저지른 이 모든 이 수사의 조작 날조 문제, 위법성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대책위를 발동시키자. 뭐 시민 대책이, 국민 대책이 그렇죠. 이런 게 민주당 산하가 아니라 그렇죠. 보수도 참여하고 네. 다 참여해가지고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피해를 받는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참여를 하고 해가지고 윤석열 한동훈 조작 수사 중에서 대표적으로 태블릿 같은 경우는 저는 다 밝혔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네. 또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지금 억울하게 당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거를 당사자가 주장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 범 대책위를 구성해서 여기서 일괄적으로 다 다뤄가지고 이슈화시키고 한동훈 뭐 특히 한동훈에게 다 질의 보내고 그리고 향후에도 이제 피해받은 사람들 계속 검찰발 막 이 보도로 피해받았을 때 당사자가 대응을 못하니까 그것도 대응을 대신 해주는 그런 기구를 좀 6월 안에 발족시키기로 그래서 송영길 대표도 참여하고 저도 참여하고 등등 많은 사람들 참여해가지고 그걸 하기로 했습니다. 목포 가셔서 신당을 결의한 게 아니고 윤석열 퇴진을 위한 범결사체를 만드셨네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논의할 때도 이게 정치는 다음 문제고 네. 이 검찰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 이제 다 끝난다 이거는. 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최초의 검찰 정권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검찰 권력을 악용하고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랑 맞서 싸워야지 그 다음 정치가 되지 이걸 피해 다니면서 정치는 안 되는 거니까 신당보다 더 앞서고 중요한 문제가 검찰하고 싸울 수 있는 기구죠. 네. 제가 사실은 변희재 대표님 말씀을 많이 듣고 최순실 게이트 파헤쳤던 안민석 의원한테도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안민석 의원 이야기는
개연성이 있다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법사위 의원들 한번 만나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법사위 의원들을 몇 분 만나봤어요. 근데 피하는 거야. 이 이야기가 재논이 되는 것 자체를 피하는 거예요. 그게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걸 좀 깨고 나오는 사람들과 그 아닌 좀 사람들 차이는 파당성을 좀 버려야 돼. 당파성을. 네. 그러니까 야 이거 태블릿 PC를 거론하면은 괜히 또 박근혜 도와주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계산을 빨리 버려야 돼. 네, 그런 생각도 예, 있고 예, 예. 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제가 보기엔 두려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두려움이요? 윤석열 정부와 정면 대결하는 것에 그게 대한 두려워한다. 그런 거 그게. 제가 받은 느낌은 그런 부분이에요. 박근혜가 뭐 올라올까봐 두려움이 아니고. 그렇죠. 박근혜는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예요. 네네. 이미 죽은 사람인데 네. 좀 개인적으로 명예 회복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러는데 그게 두렵다는 게 윤석열이 두렵다. 뭐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박근혜와 연대할 수도 있다. 이런 상상력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태블릿이라는 것을 가지고 윤석열과 존립 자체를 근거로 한 이 정면 대결 여기에 대한 두려움 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하기야 이거는 이 존립을 이제 위태롭게 하는 거니까 사실 그렇죠. 이 태블릿 조작 저는 100% 잡아서 공표를 다 했는데 이게 공식화되는 순간에 윤석열 한동훈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네네. 어쨌든 뭐 송영길 대표는 제 책을 3권 다 읽었고 제가 또 추가된 문제들도 정리해줘서 한판 붙어보자. 2판 4판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사냐 이거야. 내가 하고 싶으면 가만히 있는다고 살려주냐 이거죠. 계속 치잖아요. 검찰 권력 가지고. 들이받아야죠 이거. 근데 이게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이 겁이 많은 거야.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또 이 정당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정당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편이잖아요. 파티잖아. 우리의 부분, 우리 편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론에 부유해가지고 여론에서 때리면은 버려도 되고 여론에서 균형감 없다고 하면은 일부 꼬리 자르면 끝인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정당에 대한 몰 이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민주당의 나약성의 하나의 좀 근본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특히 야당이고 검찰 권력이 남용된다는 거는 다 인정이 되는 부분에서 검찰 수사 들어간다고 다 자르기 시작하면 검찰은 더 날뛰죠. 더 날뛰죠 이거. 지금 아마 송영길 대표도 의원들이라든가 본인과 접촉을 꺼리는 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섭섭함이 있을걸요. 뭐 그걸 저한테 얘기는 안 했을 텐데 이제 네. 제가 이 검찰 대책 기구를 만들자고 했을 때 먼저 민주당 말고 민주당 말고 밖에서 만들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애초에 안 될 게 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은 야당 안에 만들어도 되거든요. 야당에. 그렇죠. 야당이 심사에 묶어서 만들어도 되는데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 안 할 게 뻔하니까. 지금 민주당 안에 검찰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죠. 예. 근데 뭘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안 보여요. 있긴 있는데 나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룹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뜬금없이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을 거닐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칭찬을 했습니다. 이거 무슨 뭐 정치적 함의가 있는가요?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언제쯤 나올까 제가 이제 보고 있었는데, 네. 타이밍을 이제 왔구나, 때가 왔구나. 예를 들면 이제 뭐 전광훈도 좀 잘라내고 등등 봤을 때, 이명박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윤석열 정권을 완전히 포위해서 포획도 맞고 포위도 맞고 포획도 맞고. 아니 느낌이 조금 다를 수 있죠. 예. 포위는 포위해서 공격할 것 같은 느낌이고 포획은 잡아가지고 같이 나눠 먹을 것 같은 느낌. 근데 이게 이 이명박 씨는 이제 거의 뭐 아처마는 수준으로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을 뛰어났고 이명박과의 이 동전의 앞뒤라고 할 수 있는 이재호 씨는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을 까면서 양동 작전을 구사하는 거기 때문에 양동 작전이다. 그래서 포위도 되고 포획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순간에 이제 그리고 이미 이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의 친이계들이 다 장악을 한 상태고 김태효도 친이계고 뭐 검찰 김대기도 친이계고 세력이 많이 들어왔지만 친이계한테 정치력에서 안 되고 이 총선 앞두고 있어서 일단 이 당에서 이 검찰한테 맡겼다간 선거가 도저히 안 된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댈 곳은 친이계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총선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이 친이계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사실상 그냥 권력을 탈취하려는 그런 뭐 작전들을 세우고 있다고 제가 늘 주장을 해왔어요. 이번에 얘기한 게 아니라. 근데 그걸 이제 작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해서 나온 게 청계천 행사죠 이게. 혹시 그건 아세요? 친이계가 친재벌인 건 아세요?
재벌들하고 아니, 상당히 네트워크가 그거 좋고. 너무나 다 예. 그 친이계가 대한민국 이 정파 중에서 가장 부패하고 네. 가장 탐욕스러운 이 세력은 맞기 때문에 네. 재벌 중에서 가장 더러운 재벌들과 연결돼 있겠죠, 당연히. 예. 뻔하죠. 뭐. 그러면은 경제 전문가라는 외피를 쓰고 친재벌 전문가들이 다음 총선에 영입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셨나요? 그 전경련하고 원래 이명박 정권하고 굉장히 이제 손잡고 뭐 가까웠죠. 같이 운영했다 해도 공동 정권에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였고. 그 사실 지금도 이제 그 전경련이 부활했잖아요, 윤석열 정권에서. 네네. 원래 이제 문재인 정권 때 끝장났던 데가 그렇죠. 다시 살아났고. 문재인 정부 때는 그 상공회의소 중심으로 그리고 경제계가 흘러갔죠. 그 김병준 씨가 원래 친노 있었다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 김병준 밑에 있는 보좌관들 다 친이계예요. 네. 그래서 안착을 시켰죠, 여기서. 그 김병준을 다시 정경련 회장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딱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지금. 네. 자, 그러면은 이재호 씨가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결국은 쓰러졌을 때 쓸어 담으려고 하는 것이다. 국민적 명분이죠. 국민적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이재호 씨는 원래 여의도에서는 굉장한 실력자죠. 그러니까 친이계의 사실상 이제 맏형이고 대부죠, 대부. 오히려 이명박보다도 더 양력이 크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최대 문제는 이제 국민적 인기가 없다는 거. 네. 거의 국민 혐오 대상이에요. 비호감이었죠. 네, 비호감인데 이게 이 사람이 그 매불쇼에 나와서 완전히 이거 그냥 이 젊은 층한테 오빠로 떴다는 거예요. 같이 출연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같이 띄워주신 거 아니에요? 변희재 아니고 대표님이? 저하고는 경쟁 구도예요. 아, 경쟁 구도입니까? 근데 이거 얘기하면 최욱 씨가 되게 난감해하는데 뭐 어쩔 수 없어, 이거 판 벌어졌으니까 어쩔 수가 네, 없는데 네. 수요 난장판을 격주로 같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1팀이 이재호 팀, 2팀이 변희재 팀인데 아, 1팀이 그럼 이재호, 박지원, 2팀은 이 팀이 이제 저하고 현근택, 현근택, 오윤혜 이런 팀인데 예, 오윤혜. 예. 조회수가 뭐 다 같이 100만이 나오니까 이제 어. 최욱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가 없는 팀이고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뭐 맞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윤석열 정권 비판에서는. 네네. 근데 저는 그분들이 맞는 말 할 때부터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쓰러뜨리고 타도하고 바꾸는 목적으로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흔들릴 때 그 정권을 탈취하려는 목적이다. 네. 박지원, 이재호가. 네네. 그 원래부터 얘기했었는데 이제 자꾸 그 가시화가 되니까 그랬을 때 이재호 씨가 매불쇼에서 이 젊은 층의 인기 얻은 거는 엄청난 명분이 되죠. 아,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변희재 대표님은 악의적인 비판을 했고 이재호 고문 등은 건전한 비판을 했네요.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딜을 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이재호하고 윤석열은 네. 저는 아예 갈라서서 윤석열 끝장내겠다는 사람이고 네. 그래서 야금야금 들어가는데 박지원 씨는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저하고 만나서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나는 윤석열 정권을 쓰러뜨려야 되겠다. 이거 더 놔두면 큰일 났다 했더니 그렇게 박지원 씨 하는 말이에요. 야, 그러면은 이건 나라 망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이 잘 가도록 보살피겠다. 잘 갈 수가 없는 정권인데. 아니 그리고 박지원 씨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나는 그래서 민주당이죠. 민주당이잖아요. 네네. 그쪽도 이미 거의 내가 볼 때는 이재호 여기랑 한 팀 돼가지고 자 총선을 치렀을 때는 거의 끝장이 날 상황까지 가게 됐을 때 사실상의 이제 이 권력을 내주는 거죠, 친이게. 내주고 공천권도 상당 부분 내줘가지고 네. 정권이 교체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네. 윤석열은 이제 술이나 먹고 관광이나 다니는 그런 대통령이고 내각이 총괄하는. 그러니까 헌법 개헌 없이 그냥 권력의 뒤를 통해서 내각제로 바꾸는. 실제 뭐 우리 헌법에서도 총리의 권한이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총리에게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면 충분히 그렇게 굴러갈 수 원래 있어요. 우리 헌법이 원래 내각제로 만들었다가 그렇죠, 내각제로 이승만 대통령이 바꿔버렸기 때문에 네, 내각제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렇죠. 그러니까 총리 자체의 권한이 딱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실제로 인사추천권 다 갖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냥 하면 돼요, 사실 내각제라는 게. 근데 대통령이 그 총리에게 권한을 안 줘서 그런 거지 네. 헌법 그대로 운영하면 내각제가 될 수 있는 건데 네.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사람들은. 그럼 윤석열 그 뒤에 안전판은 보장해준다. 보장판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네요. 임기 보장해주고 임기 동안은 술 마음껏 마실 수 있게 해주고 네. 퇴임 이후 보장해주고 퇴임 이후에 어디 미국의 바하마 제도 이런 데 거기서 보내주겠다. 또 술 마음껏 넣어주고 그렇게 저기 해주려는 거 아닙니까? 모히또 보내주겠다. 뭐 이런 수준의 그리고 이야기겠네요. 이제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저는 이게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는 게 끌어내린다라는 부분에서 스트레스 받는 국민들이 있죠.
박근혜도 끌어내렸는데 더 개판됐다. 아, 뭘 또 네. 끌어내느냐. 이거 네. 상당한 지금 이 여론이 강합니다. 이게 윤석열 퇴진의 이제 장애물인데 박지원 씨나 이재호 씨는 아, 우리가 윤석열이 좀 안 보이게 해줄게. 안 보이게 해줄게. 안 보이게 해줄게. 여기에 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가 술 먹어봐야 뭐 얼마치나 먹겠어. 대한민국 예산이 600조인데. 그래서 이제 뭐 친이계들 노련한 사람 많잖아요. 테크니션들. 네. 적당히 잘 굴러가게 이제 포장해가지고 굴러가서 기업 하나 실제로는 붙여주고. 이제 이 정경련하고 뒤로 해먹을 텐데 네. 해먹더라도 윤석열처럼 대놓고 시끄럽게 하고 열받게 하지 않고 뒤에서 해먹을 테니까 네. 조용히 가자. 저는 여론이 한 반반 갈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는 경제 관료들이 에너지 파트에 관심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돌았어요. 뭐 예를 들자면 한전은 민영화하지 않더라도 한전의 이 송전 사업들, 전기 보내는 사업들을 민영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는 민간 참여를 허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명박 정권에서 그 토목공사로 정말 이 4대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했든 못했든 일하는 스타일이 이게 판을 벌려서 먹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돈을 벌지. 네. 판 벌려서 먹는 스타일이고 윤석열 애들은 해 먹을 줄도 몰라요, 사실은. 뭐 저기 공무원 하면서 뭐 특활비나 손대고 지금 했겠죠. 특활비 손대고 뭐 뒤에서 깔짝깔짝거리고 있지 네. 판 벌여서 해 먹을 줄도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요 이명박계 애들이 또 태영호를 좀 내세워가지고 네. 김정은하고 또 엄청 해 먹을 것도 준비한다고 봐요. 북한과의 딜을 하는 북한과 들쳐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가장 이 더러운 세력 김정은 세력과 남한의 가장 더러운 이명박 세력이 결합될 수 있다는 거죠. 야.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뭐 그렇게라도 돼서 한반도에 좀 이 평화 문제는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게 이 남북한 이 국민들이 끝장을 내는데 일단은 네. 뭐 좋아 보이니까. 아니 뭐 그 저기 남북한에 우리가 민초들이 뭐 혁명을 일으켜서 북한 정권 타도하고 남한 정권 타도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거 자체가 위험하잖아. 그렇게 해먹다가 그 얼마나 해먹겠습니까? 그거 완전 파장이 나지. 난파선 네. 되죠. 근데 일단은 눈앞에서는 또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면은 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윤석열 정치적으로 계속 연장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윤석열이 안 보이게 해주고 북한하고 어쨌든 뭐 잘 되는 것처럼 보여주고 그러면요 한 10년 동안 해먹을 수 있지 않냐. 이게 저는 친이계들의 계획이라고 봐요. 뭐 황당한 상상이지만은 태용호가 나 국회의원 안 할래. 그리고 남북 합작으로 개성공단 다시 열어가지고 개성공단 이사장 내가 할래. 뭐 이런 식의 뭐 아니, 상상도 그럴 수도 가능하겠네요. 있고 이제 태용호가 차기 주자로 나올 수도 있고 차기 주자로 나올 수도 개성공단 있고. 이사장 가서 차기 주자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네. 김정은도 편하죠. 태용호가 자기 밑에 있는 애였는데. 아니 뭐 태용호가 남북 그 화해의 새로운 그 보수적 아이콘이다. 보수적 입장에서 남북 화해를 이루고 그 중요한 핵심 세력이다. 이러면은 대권 주자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친이계들이요 이게 좀 친박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올드한 면을 좀 벗어내려는. 그래서 올드 보수는 아니죠. 뉴라이트가 친이계가 만들었잖아요. 뉴라이트죠. 네. 그러니까 친이계들이 머리를 쓴 게 지금까지 뭐 이명박도 그랬었고 박근혜도 그랬었고 사실은 이거였다고. 핵 포기 안 하면 우리 너희하고 아무것도 안 할게 이래가지고 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네. 물론 이제 그쪽 보수 쪽에서 볼 때가 문재인 쪽은 뭐 열심히 했는데 또 된 거 없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수의 문재인 버전 나오는 거죠. 태영호 집어넣어서 보수가 한번 잘 대화해 보겠다. 요게 먹힐 수 있다니까 지금. 좋게 말하면 흑묘백묘네. 그렇죠. 네. 원래 그쪽이 원래 실용주의 얘기하는 사람들이기 실용주의죠. 때문에 네. 예, 그런 이데올로기로 만든 거고. 근데 저는 뭐 그 사람들의 동기 자체가 워낙 불순하기 때문에 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신선하고 좀 안정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일설에 예전에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이명박은 대통령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대통령의 자리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게 목표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 건설업계에서 정말 하나의 정말 스타 중에 스타였는데 스타였죠. 이분의 컴플렉스가 왜 나는 재벌의 주인이 못 되고 노비가 돼야 됐느냐. 이 사람 그 CEO 했었을 때도 정주영 회장이나 그 아들들에게 무참히 무시당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은 재벌이 되는 게 목표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 아마 재벌일 수도 있을 아, 겁니다. 물론 이제 해놨을 수도 있는데 네. 그 욕심이 뭐 어디까지 가겠어요. 끝까지 이제 더 가겠죠, 이제. 4대강 해가지고는 뭐 재벌까지는 힘들 거고 그 당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자원외교 관련해 가지고는 외국에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았어요. 정말 그거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권 때까지 다 뒤졌어야 되는데 네. 몇 개의 국익을 날려먹었는지 그거 파악도 안 되고 정말 부실 껍데기사 너무 많이 만들어놨고 그걸로 네네. 그 사고 많이 쳤을 겁니다. 이상득 아들이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페이퍼 컴퍼니하고 관련된 게
메가피였던가 뭐였지? 이름 기억이 잘 안 나네. 지금 김대기 실장도 거기에 고문으로 근무했었고, 김대기 비서실장도 친이잖아요. 경제관료. 네, 그때 들어왔었죠. 네네. 그리고 그 회사가 인천공항공사 민영화도 추진했었고. 그 이상득 씨도 이제 코오롱이라는 재벌회사의 CEO였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컴플렉스들이 있어가지고 이 오직 돈을 버는데 이렇게 달려들었을 가능성이 없고 이제 또 하고 있는 거면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의혹이 엄청 많아요. 그 롯데 뭡니까 롯데월드 타워 건설하게 하면서 성남 비행장 활주로는 왜 꺾였을까? 이런 수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거 다 해소 안 됐거든요. 네. 근데 그게 해소 안 된 이유는 짐작컨대 해외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선수들이겠죠. 뭐 선수들이죠. 선수들이겠죠. 네. 뭐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돈 2번만 왔다 갔다 돌아버리면은 찾아내기 어렵죠 현실적으로. 이재호는 그렇게 돈에 밝은 사람은 아닌데. 근데 이 돈에 박지 않아도 그분이 움직이는 조직이 큰 조직이 많이 있어요. 큰 조직이죠. 푸른 하늘가 무슨 조직이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이제 서민 아파트에 살거든요. 네. 그런 아파트에 사는 것 치고는 조직들을 아주 오랫동안 큰 조직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23평짜리 아파트 산다 그러는데 조금 다르게 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호주머니에 돈은 없지만은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데는 아니 늘 뭐 여유가 있으시군요. 똑같은 전광훈 목사요. 네. 18평짜리 아파트 살아요. 전광훈 목사. 네. 근데 와이프는 한 강남에 100평짜리 주상복합에. 정광훈 목사가 와이프 있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생소하네. 그런 분들이 이제 이 의도적으로 좀 서민형 앞에 살고 큰 돈 움직이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렇구나. 네. 조원진 대표도 그 여의도에 한 8평짜리 원룸 사는데 네. 중국에서 얼마나 큰 사업했는데 그 사람이. 중국에서 사업했어요. 중국에서 사업했잖아요. 그분 아스팔트 깔았잖아 중국에서. 우리는 이거 뭐 허당이네. 이제 돈이 있어 보이려고 노력하는데 이제 이분들은 돈이 없어 보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친이계 이야기를 저희가 해봤는데요. 홍준표는 지금 왜 이러는 겁니까? 홍준표 시장은. 홍준표 시장은 좀 이제 이 시류에 밝은 사람이에요, 생각보다. 시류에 밝은 사람이다. 네. 예, 그래서 이 주변에 정말 참모 하나, 측근 하나 없는 사람이 네. 벌써 4선 의원에 도지사를 경남지사를 했고 세 번째. 대구시장 또 하고 당대표를 2번 하고 대선 후보를 1번 하는. 네. 저렇게 주위에 사람 없는 사람이 해먹을 거 다 해먹었습니다. 테크닉은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네. 이 잘 보고 탁탁탁 줄 잘 타고 가는 사람이거든요, 이거. 네. 지금 총선 앞두고 판단을 좀 한 것 같거든요. 이거 윤석열 쪽에서 서봐야 이거 의미 없겠다. 내 몫은 없다. 위험할 수도 있고 제가 보는 거 그대로 보겠죠. 네. 친이계들이 지금 저거 다 할 텐데 일단 한 발 빠지자. 그리고 김기현하고 들이받는 과정에서 또 상임고문 쫓겨났잖아요.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할 말 다 하면서 한번 좀 포지션을 좋게 가보자. 이렇게 있는 상태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전광훈이라는 사람도 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겠죠. 어쨌든 뭐 저렇게 큰 조직을 움직여서 하는 사람이면은 나는 전광훈 목사는 완벽하게 윤석열에게 토사구팽을 당했어요. 네네. 할 거 다 해주고 그냥 쫓겨나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네네. 그럼 이제 이 사람도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일단 이 사람은 박근혜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광훈은 박근혜 쪽으로 가야 되면 태극기세로 끌고 있으니까. 정광훈 목사도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나요? 탄핵을 찬성했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 혼자 빼고 태극기 세력 끌고 있는 사람은 99.99% 다 탄핵 무효 세력이고 혼자만 탄핵 찬성했기 때문에 세력은 탄핵 무효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2020년 총선 때 정광훈 목사는 뭐 대놓고 박근혜는 하나님이 심판했다 이렇게 떠든 사람이 정도이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아주 확실한 그 의사를 표현했는데 세력이 탄핵 무효 세력이다 보니까 총선 때 박근혜 쪽에서 전광훈과 손잡고 제안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전광훈도 결국 엄청 계산하다가 오케이 해가지고 이거를 통합을 하려고 그랬어요. 전광훈 세력과 박근혜 세력이. 그거를 방해한 게 조원진 세력인데. 그러니까 박근혜도 전광훈의 탄핵을 찬성했지만은 그 세력의 이 성격을 알기 때문에 전광훈에서는 그렇게 큰 거부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쫓겨났으니까 전광훈도 그때 생각을 했겠지. 박근혜가 자기한테 손잡자 제안 왔으니까
언제든지 박근혜가 TK에서 윤석열과 맞붙게 되면은 자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정광훈 목사. 정광훈 목사가. 네네. 그럼 전광훈은 이제 대구 가서 뭐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네. 홍준표를 딱 문 거죠. 네. 대구에서 활동했는데 뭐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홍준표가 또 정광훈 욕을 엄청 하지 않았습니까? 쫓아내라고. 네. 네. 그래서 지난 그 예배 때 대구에 총 집결을 해서 20만 명의 대구 시민 서명 받아서 홍준표를 쫓아내겠다, 대구시장에서. 네. 국민 소환을 통해서. 여기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또 끼어 있네. 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또 김재원 씨는 또 뭐 죽을 때까지 정광훈의 전자도 안 꺼냈다 그래서 아마 정광훈 목사가 받아줄지 모르겠어요. 그런가요? 네. 근데 제가 아는 바로 홍준표 시장은 그 김재원 최고위원을 정말 싫어해요. 인격적으로 싫어해요. 네, 아마 뒤에서 김재원 씨가 뭐 다시 또 손잡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가 어쨌든 6월부터 시작하겠다고 홍준표에게 선전포고를 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전광훈 목사 조직이면요 대구에서 20만 명 모으는 거 아무 일도 아닙니다. 야, 이 스토리가 재밌어지는 게 자, 정광훈 목사가 대구에 내려와서 홍준표 시장하고 맞짱을 뜨면서 거기에 나는 김재원 데리고 다니겠다. 자, 김재원 입장에서 다음 총선 거의 못 나가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지금 정치면 끝났다고 보는데 네. 이 최고위원은 또 안 내놓겠다 그러면서 이제 버티면서 어쨌든 전광훈 박근혜 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겠죠. 그러면은 총선에 못 나가더라도 총선 이후에 보궐선거라든가 또 2년 이후에 있는 대구시장 선거라든가 홍준표 이후에 어떤 대구에서의 본인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움직일 수 있겠네요. 아니 박근혜 세력에 글로 들어가서 출마하면 되죠. 근데 그쪽이 받아주냐 문제지. 근데 친박 세력들도 김재원 의원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네. 박근혜 쪽에서도 배신자로 봐서 그런데 네. 어쨌든 지금은 홍준표와의 전쟁에서 전광훈이 이겨야지 이게 돌파가 되니까 홍준표도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5대5 정도 싸움인데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둘 다 만만치 않은데. 근데 이제 전광훈이 쓸 무기는 이건데 홍준표를 쫓아내는 이유가 지금은 윤석열을 방해했다고 쫓아내려고 들어갔는데 네. 홍준표가 또 갑자기 태세전을 바꿔버렸습니다. 네. 윤석열에게 이제 어떠한 뭐 불편한 얘기 안 하겠다고 왜 네. 정광훈 밀고 들어오니까 네. 다시 윤석열에 붙어버렸어요. 네. 이렇게 이 정광훈이 무기를 바꿨어야 되는데 홍준표를 쫓아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무기는 박근혜를 홍준표가 쫓아낸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출당을 시키는데 네. 이게 명분이 너무 없었던 게 전체가 다 당내에서 그랬었고 보수 진영도 1심 끝내고 지자체 선거 때쯤 그때 네. 가야 된다. 근데 그때가 2020년 5월이 지자체잖아요. 네. 선거죠. 2019년 8월경에 쫓아냅니다. 네. 1심도 안 끝났고 지자체 선거는 1년 남았어. 왜 쫓아내냐 이거예요. 그 쫓아낼 때가 어떤 때였냐면요. 박근혜가 6개월 동안 구속돼 있었기 때문에 1심 선고가 안 나왔으면 석방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네.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때 네. 추가 구속을 시키려고 그래요. 박근혜를 추가로. SK 건 가지고 네. 네. 그 타이밍에 홍준표가 쫓아냅니다. 그 타이밍에. 딱 홍준표가 쫓아내자마자 윤석열이 추가 구속 시켜버렸어요. 네. 그래서 추가 구속이 상당히 명분이 없었거든요. 네. 아니 어차피 K미르즈는 다 걸려 있었는데 그 중에 SK 하나만 딱 빼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이걸 다시 넣어서 추가 구속시킨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홍준표가 박근혜를 쫓아내면서 야 당에서마저 버림받은 앤데 잡아놓자 이래가지고 되게 쉽게 추가 구속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정광훈이 아마 칠 겁니다. 이거 갖고. 네네. 홍준표는 박근혜를 팔아먹었다. 근데 이거 갖고 홍준표와 윤석열이 이제 정광훈 싸움 나면요. 결국 그때 잡아넣은 건 또 윤석열로 이제 터져 나오게 되기 때문에 대구에서 홍준표와 정광훈 싸움에 윤석열까지 같이 개입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정광훈과 친박 세력이 어떻게 이제 손을 잡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친박 세력이라는 거는 아직까지 이게 뭉치지도 않고 전부 다 박근혜 네, 말만 네. 기다리고 있는데 네. 박근혜 지켜보겠죠. 지켜볼 텐데 전광훈이 홍준표를 막 치면서 홍준표는 박근혜를 저런 식으로 쫓아냈어. 그러면 상당히 위험해질 겁니다. 대구 여론상. 근데 그게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윤석열이가 사실상 불법이야 그거는. 불법적으로 박근혜를 추가 구속시켰다. 윤석열도 타격받거든요. 그렇게까지 밀고 가면은 정광훈 박근혜 연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의문시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정치적 수를 두고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 상태가 돌아왔는가? 저는 건강은 저희 거의 문제 없다고 보고요.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게 네. 그 TK 지역에 있는 그 친인척들을 자주 만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정치할 때는 친인척을 아예 배제 아예 안 만났죠. 안 만났다 보니까 네. 더 나쁜 놈들이 주위에 있다 느꼈기 그 때문에 친척들끼리 사건 사고 많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친인척이 더 낫겠다. 그 친인척들이 다
좀 부유한 층들이에요. 박 대통령 친척들이. 그렇죠. 네네네. TK에서 그 땅 있던 사람들이 이제 산업화되면서 있기 때문에 네네네. 크게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친인척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옛날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하거든요. 네. 예전엔 너무 이제 특정 측근들에 의존했던 부분도 있었잖아요. 최소한도 그렇고 유영아도 그렇고 네. 지금 유영아도 거의 이제 쫓아냈다 보니까 저는 뭐 정광훈하고 손잡고 TK에서 판 벌릴 정도의 체력이나 정신력은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저기 친동생 박지만 회장하고도 다시 뭐 다시 만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그 결벽증 수준으로 자기 가족을 멀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해서 결과는 더 안 좋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박지만하고 화해가 된 거죠. 그러면은 홍준표 시장은 실제로 고립무원이네요. 자기 편은 고립무원이에요. 아무도 없네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한 30년을 정말 온갖 잔소리로 버텨왔는데 네. 이놈 뒤통수 치고 이거 갈아타고 하다가 이제 코너에 몰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나는 쓸데없이 홍준표 시장이 전광훈을 공격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쓸데없이 전광훈을 공격했다가 이제 막판에 몰린 겁니다. 홍준표 시장 보면은 그 삼국지의 여포 같은 이런 느낌 들어요. 분명히 무술 실력은 있어. 시점도 타이밍도 잘 잡고 싸움도 잘하고 하는데 결국은 세력이 없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저기 싸웠다 여기 싸웠다 하다 보니까 이 외톨이가 돼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정광훈 목사랑과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었는데 네. 왜 정광훈을 물어뜯었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제 생각에는 김재원 탓인 것 같아요. 뭐 김재원 죽이려고 김재원 정광훈을 죽였. 그럼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정치를. 네. 김재원만 공격을 해야지. 홍준표 시장은 김재원 의원한테서 약간의 자기 모습을 저는 투영시켜서 본 것 같아요. 이 정치해가는 방식 자체가 김재원 의원도 친박에 있었지만 거기에서도 튕겨 나왔고 윤석열한테 수사를 받았는데 윤석열한테 다시 머리를 조아렸는데 그쪽에서 또 받아주지도 않고 오갈 데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개인기 하나로 지금 버티려고 하거든요. 저 전광훈 목사는 홍준표를 여러 차례 도와줬거든요. 네. 뭐 당대표 했을 때, 뭐 대선 후보 나왔을 때, 그냥 가다가 뒤통수 맞아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만둘 수 없는데 홍준표만 잡아버리면은 박근혜 연대길이 열리겠구나. 이 계산에서 이제 대구에서 이제 전쟁을 벌이는 거죠. 네. 저도 이제 홍준표 시장을 좀 아는데 홍준표 시장이 여러 사람과 손을 잡을 수 있고 싸우기도 하는데 절대 손을 못 잡는 사람이 제가 현재 2명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재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오랜 구원이 있고 체질적으로 홍준표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싫어하더라고요. 그 여러 번 떠들어대가지고 박근혜에 네. 대해서 그 한마디로 아버지 배경으로 산 거밖에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너무 많이 떠들었거든요. 네네. 그 자기를 흑수저라고 막 규정하면서 특히 강용석이하고 막 박근혜 조롱하는 농당 따먹게 나 걸리고 막 이래가지고 네. 박근혜하고는 화해가 안 되죠. 옛날에는 저기 같이 당할 때 박근혜 대통령 이제 대통령 되기 전이죠. 면전에서 그 쌍욕을 한 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돌았어요.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도 박근혜에 대해서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었다 이런 표현은 금도를 넘어서는 표현이거든요. 금도를 넘어섰다. 이건 완전 넘어서는 표현이에요. 박근혜 인격을 그냥 살해하는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탄핵을 반대했다 그러니까 앞뒤가 다 달라지는 거지 사람은. 그러면 홍준표 시장이 이재호라든가 MB계와 다시 손잡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어차피 뭐 뿌리도 비슷하고 네, 원래 그리고 MB계가 지금 대권을 바라보는 스타가 없잖아요. 이재호하고 되게 가까웠고 네. 그때 이명박 정권 때 법무장관 안 시켜줘가지고 삐진 거밖에 없기 때문에 네. 코너에 몰리면은 MB계랑 손잡겠죠 아마. MB계도 대선에 내세울 스타는 없잖아요. 대선 떠나가지고 어쨌든 그 TK 영남권 공천권 싸움 벌어질 텐데 그때 홍 시장은 써먹을 만한 인물이죠. 대구시장인데 현역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광훈한테 밀리기 시작하면은 홍준표는 친이계로 붙겠죠. 네. 이재호 전 의원이 대선을 바라보고 이러진 않겠죠, 설마? 이재호 씨는 제가 장담하는데 총선 이후에 네. 이제 실세 내각제 총리를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의 거국 내각을 지휘하는 사람. 네, 실질적인 대통령이죠. 윤석열은 이제 술만 마시는 이제 허수아비가 되는 거고 실질적인 대통령을 되려고 꿈꿀 겁니다. 그러면은 그 대통령 임기를 조금 1, 2년 남겨놓은 상황에서 개헌을 통해 가지고 박지원 같은 분 끌어들인다. 뭐 이런 구상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박지원 씨는 2대 총리. 2대 총리. 진짜 그러면 거국 내각이네. 내각이에요. 박지원은 네. 그 어쨌든 간에 그분은 민주당 소속이니까. 네. 민주당의 수박들 모아가서 2대 총리 노리고 있겠죠. 야, 두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할까요? 형 동생 하면서. 근데 이재호 씨는 이런 내색을 잘 안 하는데 예. 박지원 씨는 내가 이야기는 그 얘기를 막 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이재명 대표를 엄청나게 또 방어하는 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국가 원로라는 사람들이 이제 마음과 모든 걸 비우고 바른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재호 씨하고 박지원 씨는 작전을 들어가고 있다고. 이분들은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 그런 분이 국가 원로 맞습니까? 안 되죠. 언론은 내려놓고 자기의 경험 삼아서 자기가 잘못됐던 것들을 다 털어놓고 이게 해줘야 되는데 이분들은 지금 공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매블쇼를 공작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최욱이 깔아준 거야 그러면? 아니 그래서 제가 이번 매블쇼 방송할 때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최욱이 굉장히 난감한 상태가 돼버린 거죠, 이거. 그래서 내가 참 미안하기도 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난 이분들의 그 속내를 지금 와서 읽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매부쇼 나갈 때부터 내가 얘기했거든요, 이거. 네. 아, 이런 공작형 인간들이 나가도 되는 거냐. 또 좀 한 급 떨어집니다만은 하태경 의원도 또 거들었어요. 홍준표 시장하고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여기도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좀 외로운 하이에나. 외로운 하이에나가 돼가지고 이제 어디로 붙을까 그러는데 하태경도 쉽지가 않죠. 이게 이쪽 일단은 뭐 친박도 안 돼요, 친이도 안 돼요, 윤석열도 안 돼요. 예, 이른바 유승민. 그러니까 유승민 처지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유승민하고도 이분은 또 깊은 관계 없을 거예요. 뭐 세력은 뭐 같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위치가 비슷해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TK에서 윤석열, 이명박, 박근혜 붙었을 때 이 싸움 벌였을 때 이 사람들은 뭘 할 수 있냐 이거야. 이 사람들은 할 수도 없어요. 붙을 수도 없고 지지층도 없고 그렇다고 민주당 지지층 이 사람들 갈 일도 없고. 네. 그래서 상당히 고민들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탈출구가 별로 없는. 다만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5에서 한 요 프로 가지고 연장을 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지금 중대선거구제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하태경도 그렇고 유승민도 그렇고. 하태경 의원에 대한 이제 소문입니다. 소문입니다만 이분이 이제 그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출신이잖아요. 전향한 주사파입니다. 전향한 주사파인데 그 과정에서 국정원 내부의 그 세력들과 특수관계에 있다라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태영호하고 비슷한 소문이에요. 네. 뭔가 좀 이 사람 좀 뭔가 좀 개운치가 않아요. 예. 개운치가 않죠. 느낌이 이 사람 뭔가 정체가 태호 받을 때 느낌 비슷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들이 정보위 잘 안 하거든요. 정보위 오래 하는 사람 드문데 이분 정보위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학을 길림성에서 했는데 그 웬만한 사람은 길림성에서 유학 안 합니다. 한국에서. 중국에 가더라도 베이징에서 하지. 베이징 가죠. 네. 길림성 유학한 사람 아마 국회의원 중 이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길림성이 그 중국, 북한 공작원들의 이중 간첩들의 활용 한국도 들어가 있고 거기잖아요. 거기서 대학원 다녔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참. 그리고 그때 북한에 슬쩍 넘어가가지고 북한 갔다 왔어요, 그냥 슬쩍. 북한 갔다 온 거 알고 있습니다. 슬쩍. 아주 정체가 불분명한 사람이에요. 네. 이분하고 태영호 의원하고 좀 친분 관계는 있는가 모르겠네요. 네. 가깝죠. 그리고 이 사람은 황장엽 때부터. 황장엽 때부터. 그렇죠. 황장엽하고 이분하고 가까웠어요. 황장엽 때부터. 그래서 북에서 넘어온 사람하고 이분 황장엽. 근데 그 보면요. 하태경 의원이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를 했고 뉴라이트면은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이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안 적대적이야, 이분도. 한번 검색해 보세요. 하태경 의원이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멘트한 게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아주 막 팍팍팍 막 그냥 막 바뀌어가지고 헛갈리게. 태영호도 이상하게 김정은이 좋아할 말 많이 한다니까요. 네. 그 코로나 때 백신을 무한정 퍼주자 이런 말 한다거나 갑자기 확 톨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 정체들이 좀 불분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국회의원 하는 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그 친이계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풀어봤는데 여기서 딱 하나 빠지는 게 그거예요. 결국 스타가 없다. 대권 주자가 없다.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재호 고문이 대권 주자급은 아니다라고 지금 우리 변희재 대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본인들이 이재호나 박지원이 다 자기는 대통령보다 잘났는데 이런 선거로는 못 된다. 그래서 내각제를 꿈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권주자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사람들은 내각제로 가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 아세요? 내각제로 가더라도 가는 과정에 또 스타가 있어야 돼요. 한국 정치의 특성상. 그런 부분에서 뭐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스타를 찾아 나선다. 뭐 이런 거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일단은 지금 태영호를 스타 만들려고 태영호를 스타 만든다. 완전 하고 있잖아요. 태영호를 스타 하려고. 아마 친이계주의 대권주라면 태영호거든요. 태영호가 친이계하고 붙을 수 있다. 붙어 있어요 지금. 붙어 있다. 태영호를 지금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이 김형호. 전 국회의장. 국회의장 했던 김형호. 김형호가 다 매니지먼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또 연결되는구나. 그 사람도 대표적인 친이계죠, 그죠? 그 사람도 친이계 내에서 또 굉장히 또 정체가 불분명하고 막
음습한 사람들이죠, 하여튼. 기자 출신입니다. 예. 좀 하여튼 친이계들은 좀 깔끔한 사람들이 없어. 다 정체가 막 3중, 4중으로 막 위장돼 있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김무성은 친박 출신이었다고 봐야 되죠, 그죠? 그래도 김무성은 좀 그렇게 좀 음흉하고 이건 아니죠. 예, 뭐 김무성. 정치를 하는 방식이 좀 시원시원한 편이죠. 예, 좀 뭐 단순 무식한 스타일이고 네. 친이계들은 원래 막 온갖 이 술수를 쓰고 이런 스타일인데 김무성은 뭐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친이계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은 이념이 없다, 실용적이다. 이 이야기는 언제든지 색깔 변신할 수 있다. 돈과 권력만 되면 아무나 우리가 시작해. 카멜레온이다. 예, 이런, 언제든지 가능한 이런 사람들이죠.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죠? 아니 이명박이 윤석열에게 감옥에 가서 20년 선고받았는데 이명박 애들이 다 윤석열에 붙었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게? 청계천 걸으면서 대통령 잘 돼야 된다. 그 이야기 하고 싶을까요, 진짜? 있을 수 없는. 박근혜는 어쨌든 말은 안 하고 있잖아요. 말은 안 하죠. 이명박은 자기를 누명을 씌워서 감옥 보냈다는 사람한테 그렇게 찬양하고 하는 거 보세요. 돈만 주면 무슨 짓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까지 됐을까요? 지금 우리 아까 그 원로 얘기했는데 이재호 박지원이 이 네. 전직 대통령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원로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바른 말을 해줘야지. 아니 딴 건 네. 몰라도 지금 이명박은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윤석열 기자회견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전직 대통령으로서 윤석열 잘한다 얘기하더라도 기자회견 같은 건 좀 해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 잘한대. 이거 공작이잖아, 공작.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정치 공작을 펴니까 이거. 기가 찹니다. 기가 찹니다. 자, 여기에서 요즘 제가 거의 언론에 안 나오는 분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오세훈 시장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디로 될까 지금 아마 이분 계산 못 하고 있을걸요. 어디로 갈지 본인도 어디로 모른다. 되긴 돼야 되는데 이분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 수가 빠른 스타일도 아니어서 오세훈 시장도 아무하고도 안 친하죠. 그렇죠. 친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여기도. 좀 뻣뻣한 스타일 쉽게 얘기하면. 아, 뻣뻣한 스타일이다. 뻣뻣한 스타일이죠. 혹시 오세훈 시장이 우리 변희재 대표님한테 그 오퍼를 넣는다거나 이런 일 없었어요? 그런 일 없고 네. 태블릿 PC 잘못 떠들었다가 우리한테 네. 사과한 적은 있죠. 아. 네. 저는 인연은 그거밖에 없고. 아니 사실 뭐 오세훈 시장 정도 되면 천하의 인재를 모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정도 그런 되면? 못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뻣뻣하게 있는 스타일이에요. 음. 뭐 사람은 뭐 완전 그렇게 뭐 사악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이 네. 정치하기는 힘들어서 지금 이 판을 읽지를 못할 겁니다. 판을 네. 읽지를 못한다. 홍준표 씨는 읽고 가는 거고 이 사람 읽지 못할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겁니다. 자, 또 한 사람, 요거는 이제 제가 픽한 사람입니다. 원희룡. 거기는 뭐 머리 좋기는 아마 항구에서 뭐 한 5손가락에 드는 사람인데 네. 윤석열과 끝까지 갈까요? 이 절대 안 가죠. 절대 안 간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분이 민주당 오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쵸. 그분도 가능한 네, 사람이죠. 네, 네. 그 이제 너무 머리가 빨라서 또 이분이 개파를 또 막 넘나들고 그래가지고 네. 친이계보다 머리가 더 빠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친이계는 일단은 패거리에 뭉쳐 있는데 이분은 넘나들어서 이분이야말로 진짜 어디로 붙을지 모르겠네. 박근혜 쪽으로 할 수도 있어요, 또 이분. 박근혜 쪽하고도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아요. 이분은 누구하고 척진적은 별로 없죠. 그죠? 예. 박근혜 때도 그런 대로 괜찮았죠. 박근혜 때도 괜찮았고 이명박 때도 괜찮았고. 제주시장을 박근혜 때 아마 갔었던 걸로 알고. 그렇죠. 뭐 그까지 뭐 문재인 때도 괜찮았습니다. 이명박 때는 그 떨어져서 그렇지 네. 친이계가 밀었던 당 대표였어요. 근데 홍준표한테 져서 그랬지. 자, 원희룡 그 우리 장관 시작해 보니까 자, 이명박하고도 가까워서 박근혜하고도 가까워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도 가까워서 윤석열은 또 측근이야. 이거 뭐지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분도 되는 대로 붙는 스타일인데 이제 뭐 개파가 없죠. 개파 있을 수가 없죠. 하도 많이 왔다 갔다. 그럼 자기 밑에 뭐 좀 개파나 그것도 있습니까? 별로 없죠. 병졸들 없어요? 별로 없는데 홍준표하고 다른 점은 홍준표는 원수를 막 만들었고 원희룡 씨는 그렇게 원수를 만든 건 없죠. 그래서 한 텀은 더 살 수 있겠다 이분은. 이제 원수를 만들지 않으면은 보편적으로 관계는 좋은데 지도자가 되긴 좀 어려워요. 아니 그래서 지도자는 또 누군가가 싸워야 되거든. 이분이 그래서 홍준표만한 인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뭐 사내 같은 말은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대권은 안 되잖아요, 아예. 네, 게임도 안 되는 본인 대신에. 대권 주자라고 생각할 건데요. 아니 나갔다가 홍준표한테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근데 이제 한 텀 정도는 더 생존할 수 있는 그 기반은 돼 있다는 거죠. 홍준표 네. 씨는 제가 볼 때 이번에 못 살아남을 것 같고 네, 네. 이분은 TK 목장에 결투해서 누가 이기든 걷다가 숟가락 될 만한 그 기반이 돼 있고 어느 개파도 원희룡 정도는 써먹을 만하다. 필요하다. 원희룡은, 예. 사실 그러면 홍준표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지면은 아웃이네요. 끝. 예. 그럼 이제 유튜버
유튜브 근데 그분은 유튜브 하면 잘할 것 같아. 난 스픽스에서 유튜브에서 부활할 것 같은데 이재호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재호 씨 거의 여든인데 되니까 홍준표 씨는 유튜버로 가서 10년 동안 또 해가지고 될 수 있겠죠. 유튜브 하면 잘할 거야. 홍준표 씨가 더 잘하잖아요. 더 잘 수 있지. 이재호보다. 네. 우리 백운기 선배의 라이벌 되겠네. 홍준표 아웃되면은 스픽스에서 근데 스픽스가 지금 홍준표하고 엄청 싸우고 있는 대구에서 아 그렇죠. 네. 유튜브 하면 딱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그 스픽스 대구판이 있습니다. 지금 홍준표 시장과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 네. 스픽스 대구판의 편집 방향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홍준표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잡는 게 맞지 않나. 전체 국익을 봤을 때는 전강으로 지지하는 게 아니라 홍준표는 좀 빼서 유튜버로 돌리는 게 좀 정치 안정에 도움될 거라고. 네. 자, 그럼 쭉 우리가 읊어봤는데 민주당에는 변희재 대표님 보시기에 자 이재명 대표가 대표를 끝까지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임기 끝나면 이제 물러나거든요. 그 이후에 리더십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여기 민주당은 너무 쉬운 게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누가 윤석열하고 다 들이받고 제대로 싸우냐로 서열 딱 정해질 겁니다.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빼찌고 뭔가 필요 없이 범장애까지 포함해서 가장 윤석열하고 잘 싸운 사람이 순서대로 딱 매겨질 거예요. 잘 싸우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없는 거고. 네. 없는 거고 하여튼. 지금이라도 누구라도 내가 대권 갖고 싶다면요. 그냥 들이받고 싸우라는 거예요. 혼자서 단식이라도 하든지. 야당은 그거예요. 야당의 지금 핵심. 눈에 띄는 사람이 없죠 지금. 아니 근데 어쨌든 이제 소영길 대표가 싸운다면서요. 송영길 대표가. 그러니까 얼마나 잘 싸우냐 문제죠. 그분 잘 싸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잘 싸우면 황소 느낌인데. 잘 싸우면 리더 되는 거예요. 아니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지구도 관심 받은 거는 그래도 윤석열하고 잘 싸울 거라고 믿었던 건데 뭐 제가 볼 땐 전혀 못 싸웁니다. 내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소영길 대표로 싸우겠다 했으니까 잘 싸우면 되는 거거든 누구든지. 잘 싸우는 사람 그 주위에 있습니다. 안진걸. 그럼 안진걸 리더가 될 수 있는 거고. 안진걸 대박론이야 뜬금없이. 누구든지 잘 싸운 사람이 야권의 패권을 잡을 거고. 지금 이쪽 보수 복잡하거든요 보수. 보수는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에 줄선 사람들이 절대 다수고 윤석열과 싸운 사람들이 워낙 소수기 때문에 이쪽하고 붙으려고 하더라도 윤석열하고 제대로 싸운 사람이 민주당 리더가 돼야지 야당에 그 보수도 정리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최근에 정리 내린 게 지금의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윤석열 퇴진 투쟁에 같이 싸우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거.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좀 동의하세요?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거 하나면.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변희재 대표님도 시대 정신을 실천하고 계신 거예요? 시대 정신이 한데 제가 말씀대로 이제 저는 이제 보수 소속이다 보니까 복잡한 부분이 있죠. 제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우리 절대 다수의 제 동지들이 다 윤석열에 줄 서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제 끌어내느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친박이라든가 친이라든가 이 개파 관계를 잘 활용하기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복잡한데 야 이건 도저히 안 돼. 정치로 못 풀겠다. 그래서 저는 한 발 떨어지려고 그래요. 차라리 한 발 떨어져서 태극기든 촛불이든 윤석열 잘 싸우는 사람들을 뒤에서 지원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지. 이게 복수는 되게 풀기가 복잡하게 됐어요. 총선 국면에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과거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낙천 운동했듯이 민주당이라든가 또는 뭐 국민의힘도 괜찮고 다만 이제 반윤석열 세력 중에 윤석열의 퇴진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겠다. 저는 이제 태극기든 뭐 촛불이든 민주당이든 이제 저 보수당이든 윤석열하고 잘 싸운 사람들은 제가 다 도우려고 그래요. 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이준석이 만약에 신당 만들어서 윤석열과 싸우겠다고 하면 저렇게 싸우면 안 돼. 이준석처럼 싸우면. 이거 완전히 끝장을 내겠다 싸워야지. 지금 이준석하고 싸우는 방식은 지분 따먹기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검찰 독재 권력과 싸워야 되는데 이준석이나 천하람 이런 애들은 검찰을 절대 안 까요. 이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분 따먹기 하는 거지. 그럼 뭐 두려움도 작동하지 않을까요? 두려움 플러스 알파 이 정권하고 싸울 생각이 없는 거야. 나 좀 지분 좀 챙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검찰 수사에 조작 날조를 쳐야 되는데 절대 그 얘기 안 합니다.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확장이 유승민 의원까지 안 되지. 유승민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사람들은. 저하고 굉장히 비슷한 전망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 보수에서 윤석열을 깐다. 이 절대적 기준이 윤석열의 검찰 독재 권력을 까야 되거든요. 이거 안 까는 사람은 그냥 사기예요. 알겠습니다. 변희재 대표님과 함께 검찰 독재 권력에 제대로 맞서 싸우는 사람이 다음 대선 주자가 될 것이다. 감히 저희가 한번 그런 주장을 해봅니다. 자, 변희재 대표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요거 제가 한번 짚어드릴 게 하나 있어서 그런데 마지막에 이 태블릿 가지고 이제 저희가 최태원을 치고 이제 뭐 한 범국민 대책위가 만들어지면 바로 한동부터 쳐버리고
우리가 재판을 한 15개 하고 있는데 이미 조작을 다 잡았기 때문에 대상이 JTBC든 특검이든 뭐 다 도망 다니고 있어요. 아, 참, JTBC 이야기 못했네,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제가 JTBC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네. 조작에 개입한 정도로 볼 때는 검찰과 특검이 완전히 다 하고 어떻게 보면은 JTBC나 SKT는 따라와 준 정도로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JTBC가 지금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어떻게 보면은 검찰에 협조했을 수가 있는 건데 네. 잘못하면 JTBC는 언론사가 통째로 날아가는 수가 있으니까 네. 이번 주에 찌라시가 엄청 돌았어요. JTBC에서. JTBC가 지금 적자이기 때문에 JTBC 보도부문을 폐지시켜버리겠다.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JTBC 적자의 주범은 예능하고 드라마거든. 보도가 제일 돈 안 들어가는 제일 돈 안 들어가고 곳인데. 지금 보도를 원래 키우지도 않았어요. JTBC가 기자를 많이 뽑지는 않아. 정편이 TV조선이고 뭐고. 네. 네. 기자를 최소한 적게 뽑고 흔히 말하는 여의도 건달들 불러다가 네, 네. 만담시켜서 그렇죠. 그 제작비 얼마 들어갑니까 그거. 출연료 15만 원, 그렇잖아요. 20만 원 주고. 그 1% 나오면요 그걸로 버티는 건데 네. 이걸 없애겠다는 거야 JTB가. 지금 적자가 한 6천억 대거든요. 그 전부 다 드라마에서 깨진 건데 예능하고. 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찌라시 내용을 보니까 지금 어느 순간 최태원이든 김한수든 재판에서 깨지든 한 명이라도 자백하는 순간에 이제 완화도 무너지니까 이러면 JTBC뿐 아니라 이 중앙일보까지 위험해지니까 JTBC의 보도 부문, 태블릿 PC를 보다는 보도 부문을 없애버리겠다는 꼬리 자르기 정도가 아니라 이걸 아예 이 범죄 조직을 없애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독자들이 지금 JTBC 앞에서 자백하라는 이 매주 집회를 여는데 네. 야 이렇게 되면은 이제 JTBC 기자들이 황당하겠구나. 태블릿 조작에 개입한 기자들은 10명 안쪽입니다. 네. 네. 전체 기자가 내견은 100명 안쪽인데 그러면 90% 기자들은 관계가 없어요 여기에. 그 이야기는 저기 JTBC 홍이죠, 그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 절차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관계 정리가 아니라 이걸 지금 막을 수가 없으니까 빠져버리는 거 이미 일단 가버린다 차라리. 꼬리를 잘라버려야 되니까 예. JTBC의 보도 부문이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손석희 사장하고. 네, 그러니까 네. 이걸 없애버리면은 우리가 책임을 물을 데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홍석현 회장한테 물을 건데 홍정도 그 아들하고. 네. 문제는 어쨌든 JTBC 보도 부문이 시청률을 엄청 끌어올렸어. 네. 네. 그거 뭐 태블릿 조작 보도가 아니어도 제일 잘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열심히 충성했는데 얘네들을 한 큐에 친다는 거 아닙니까 홍석현 회장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전을 바꿔서 차라리 JTBC의 이 없어질 보도 부문 기자들과 상의해서 야 니네가 JTBC의 그 조작 보도를 니네가 터뜨려라 조작했다고. 그럼 우리가 홍석현 날려버리자. 예. 이런 전략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자들을 흡수하셔가지고 새롭게 미디어 재벌이 되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네. 미디어 재벌이 아니라 홍석현을 쫓아내고 지분을 제가 받아버리면 돼요. 예. 근데 이제 기자들이 이제 우리랑 같이 싸워주기만 하면은 근데 하여튼 100명 기자 중에서 9명은 죄가 없거든. 네네. 10명 정도가 이제 이 개입한 거니까요. 그 JTBC의 지분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하네요. 홍석현 회장이 대주주죠. 대주주요. 그 중앙일보 미디어 홀딩스가 한번 40%고 홍석현 회장이 20% 돼가지고 뭐 그럼 60%를 갖고 60%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어. 그거 다 내놔야 됩니다. 홍석현 회장 거. 자기가 책임져야지. 네. 그 기자들한테 해서 한 기자들 그냥 끝장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아마 JTBC 기자들이 엄청 동요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 네. 사실 그 홍석현 회장도 대권 꿈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태블릿 조작을 저는 그것 때문에 했다고 봐요. 그런 정도 조작하는데 일개 기자가 못합니다. 그거. 제가 SKT랑 싸울 때 최태원 회장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정도의 오너가 없이 어떻게 저런 조작을 봅니까? 저거. 홍석현 회장은 죽 서서 참 좋은 일 시켰네. 아무것도 못했고 네. 이제 코너에 몰렸죠. 네, 그래서 홍석현 회장도 그냥 검찰이 시켜서 했다라고 자백하세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JTBC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변희재 대표님하고는 또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또 건강하시고요. 예, 백봉 잘 드시고 계세요? 예, 저 뭐 매일 먹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백봉 변희재 선생님과 대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